흡전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아직 우리가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저장 장치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전원은 에너지 공급 장치죠.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공급원. 그리고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 물론 이제 정확히는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주로 열 에너지로 바꿔주죠. 이게 이제 저항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여기 얘가 전원이 되는 거고, 장치는 또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항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 가장 단순한 회로를 받고, 밑에 이제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배터리를 이제 건전지 또는 그냥 배터리라고 하고, 왼쪽에 뭐 자동차 배터리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배터리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쪽을 길고 반대쪽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음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을, 이제 배터리가 두 개의 극을 가지죠. 두 개의, 이걸 뭐 단자라고도 합니다. 단자, 그렇죠?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영어로는 이제 터미널 개의 단자를 갖는데, 이걸 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전위가 낮은 전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전위. 그리고 이제 양극이라고 하는 건 높은 전위가 돼서 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을 마이너스, 높은 쪽을 서로 이제 플러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이 두 단자의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배터리가 하는 일이죠. 1.5V라면 1.5V의 전위차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이제 배터리의 전위차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내는 전압. 그래서 우리는 잘 쓰진 않았지만 1.5V 배터리에서 그 1.5V가 이 배터리의 기전력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전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보시고 469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전류가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 어떤 방법, 뭐 이래. 전류가 흐르는 그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번 그림은 실제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얘가 일반적인 이제 금속을 얘기해요. 금속 저항체인 경우. 그리고 이런 도선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도선이라고 하는데, 도선은 대개는 이제 구리선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구리선이 저항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저항을 직접 측정도 해봤었지. 그런데 이 저항체, 얘가 이제 저항체가 되고, 저항체의 저항보다는 그래도 저항이 많이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최대한 작은 걸 써서 그냥 저항이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저항체에 비하면 저항이 매우 작을 테니까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항을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개는 도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저항을 가지고 있죠. 이 물체가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항값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길이가 얼마고 요거의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물체의 저항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저항, 비저항 이런 거 다 측정해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의 경우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 전해질에서, 전해질 그러면 되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해질에서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는 염화나트륨의 전해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여기 이제 염소 이온이 직접 흘러가는 거지.
여기 이제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런 자유전자들이 전하 운반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캐리어라고도 합니다. 캐리어. 전하 운반자가 돼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입자들이죠. 전자. 그런데 이 B번 그림에서는 이온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C번에서는 양전하, 음전하가 다 움직이는데, 이거는 A번 그림하고는 달리 이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우리 공기처럼 많은 기체가 아니라 희박한 기체입니다. 대개는 희박한 기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방전관이라고 하죠. 뭐 네온 사인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원리를 이용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형광등 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운반자의 형태, 전하 운반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를 보여준 거고, 전자, 이온,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양이온도 될 수 있고 음이온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에서도 금속, 액체에서도 기체에서도 전류는 모두 흐를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건 여기에서는 이제 A번의 경우를 많이 가지고, A번 그림과 같은 경우 전류나 또는 저항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더 자세한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쪽 469쪽 아래쪽에 가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오랜 전부터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양전하가 이동하는지 음전하가 이동하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예측은 했겠죠. 흘러가는 양전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아까 이제 봤던 A번의 그림의 경우에는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림에 보면 양전하는 정지하고 있죠. 빨간색 원자들이죠. 핵이죠. 이 핵들은 정지하고 있고 전자가 이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전자가 왼쪽으로 흐르면 양전하라면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기와 동일한 전류를 만들 테니까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전자는 왼쪽으로 흐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전하 운반체 또는 전하 운반자, 그래서 차지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들이 양전하도 될 수 있고 음전하도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직류, 그리고 정상전류, 교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전하가 흘러서 역시 전류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이런 전류를 직류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고,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는 거죠. 방향이 연속적으로 오른쪽 왼쪽 또는 앞뒤로 계속 바뀌는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직류는 DC, 그죠? 앞자를 따서 DC, 교류는 AC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상 전류라고 하는 건 전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전류를 정상 전류라고 합니다. 일정한 전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 전류는 당연히 직류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교류는 방향이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전류 그랬는데, 평균 전류는 어떤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그 시간으로 나눠준 걸 이제 평균 전류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전류의 기호는 I를 씁니다.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도선의 모양이 그냥 일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를 쓰게 되는 거고, 아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흘러가는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단위를 보게 되면 요거 단위는 쿨롱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시간의 단위는 초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를 쓰는데,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A라고, 대문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죠. 많이 들어봤죠? 1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오늘도 이제 실험을 할 텐데, 오늘 실험이 뭐지? 자기장.
오늘 하는 실험은 우리 이제 자기장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전기에서 이제 전기에서 자기로 넘어가는데 이 자기장을 만드는 게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가장 간단한 전류가 이제 직선 모양의 전류가 되겠지. 이 전류 주변에 전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물론 이제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이 흐르는 전류 I에 의한 자기장 B는 얼마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뭐 1A, 2A 이렇게 여러분들이 3A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때 그 암페어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면 1A라고 하는 거고 1초에 2쿨롱 지나가면 2A가 되는 거죠. 마치 저기 이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데 사람이 출입문을 이렇게 출입문을 지나가요. 1초에 5명이 지나가요. 그러면 초당 5명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1초에 5명 지나간다 이렇게 할 거고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갖고 그래서 빨리 가 하면 좀 빨리 지나가잖아. 속도가 빠르면 그럼 뭐 6명, 7, 10명도 지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1초에 10명도. 그리고 문이 너무 좁아. 문을 크게 만들자.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 흘러가는 양은 면적이나 또는 흘러가는 이 운반자의 속도가 달라지면 전류는 막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고 그 흘러가는 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있겠지. 물질이죠.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 넘어가시고 그럼 1쿨롱은 몇 개의 전하량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1쿨롱은 약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로 표현하면 기본 전하량이 이만큼 있으면 이걸 1쿨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존재하기만 하면 안 되고 얘가 흘러가야죠. 움직여야지만 그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일 테고 이제 예제 문제가 무슨 나오네요. 예제 문제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2.5A의 전류가 4분 동안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기호로 보면 전류 I가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그냥 뭐 T라고 합시다. 그런 시간 동안 흘러가면 전하량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 전류의 정의가 T분의 Q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전하량 그러면 IT가 되겠죠. IT. I와 T를 곱한 거지. 2.5 얘가 바로 암페어였죠. 암페어. 보기 쉽게 쿨롱 퍼 세컨드로 여기 이제 초가 곱해져서 없어질 테니까 4분은 240초가 되고 이렇게 곱해보면 초는 없어지고 600쿨롱이 남죠. 그래서 2.5A가 4분 동안 흘렀다 그러면 600쿨롱의 전하가 거길 지나간 거죠. 자, 전자의 개수는 얼마인가? 1쿨롱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죠? 10의 18승계가 1쿨롱인데 기본 전하량이 이만큼 있으면 1쿨롱인데 이게 이제 6배 있으면 600배 있으면 오른쪽에도 600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8 곱하기 10의 21승계의 전자가 흘러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음 쭉 내려가서 8-2절에 전류에 대한 미시적 모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림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이 몇 개 있어야 돼? 전자가 실제 이제 도선 속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무작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 운동. 여기저기 자기네들끼리도 부딪히고 여기 이제 원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 이렇게 큰 원자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정신이 없죠. 예. 이걸 랜덤 모션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막운동이라고 그러죠. 막운동. 그런 불규칙한 운동. 이걸 좀 전문적인 말로 물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브라우니언 운동이라고 합니다. 브라우니언 모션. 우리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지면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가해지면 전기력을 받겠죠. 전기력을 받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지. 흘러가는 운동. 그래서 이 흘러가는 운동을 여기 책에는 유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동. 그리고 이 속도를 유동 속도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드리프트를 우리말로 유동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드리프트. 미끄러지는 운동을 얘기하잖아. 흘러가는 쭉쭉 흘러가는 운동. 그래서 이 전기장의 방향, 전기력을 받아서 그 방향에 평행하게, 이건 음전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양전하라면 이 전기장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유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 유동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바로 발생하는 거지. 전류는 이 순간적인 막 운동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계를 내보면 그냥 제자리에 정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운동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전류가 된다. 그럼 흘러가도록 이렇게 전기장을 가해주는 이게 바로 전원이 하는 일이죠. 전원.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속력은 이 드리프트의 D를 첨자로 가져와서 VD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쪽에도 이제 본문에 가보면 유동속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표현된 부분을 읽어보면 힘이 가해지긴 하지만 계속 충돌을 하기 때문에 속력은 이 전체적인 저항을 받아서 그냥 일정한 속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속력을 역학에서는 종단 속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종단 속력. 일정해지는 어떤 속력이 있고 그래서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거겠지. 일정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하 운반자의 수와 그리고 부피 그리고 전하 운반자의 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류를 표현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요거는 간단히 결과식 위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에 이제 유동 속력을 표현해주고 있죠. 여기 유동 속력을 표현해주고 실제는 그 금속에서는 음전하인 전자가 움직이지만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 방향이 그대로 전류의 방향이 되니까 나타내기가 좀 편리하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이제 면적이 A가 되고 델타 X인 구간을 VD로 지나갈 때 얘네들의 개수하고 밀도 그리고 이 면적이나 길이 즉 부피 가지고 흘러가는 전류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식을 보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471페이지인가요? 472페이지에 여기 가보면 이렇게 요식 있죠? 18-50 이걸 보면 J라고 표현하는데 J는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도선을 흘러가는 전류를 I로 쓰고 그 단면적을 A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I를 A로 나눠주면 면적당 전류가 되죠. 단위 넓이당 전류. 이거를 전류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랑 좀 비슷한 J로 쓰죠. I와 비슷한 문자인 J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큰 문이면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흘러가는 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흘러가는가 이런 걸 이제 비교할 때는 면적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 자체는 면적 가지고 비교를 하지만 넓이당 흘러가는 양은 그냥 넓이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넓이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면적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NQV가 됩니다. NQV. 암기하세요. NQV. 여기서 N은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전하 운반자 밀도예요. 운반자 밀도가 되고
VD는 유동속력이었고 Q는 운반자 1개 운반자가 운반하는 운반자의 전하량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가 금속을 생각하자면 운반자 자체가 전자가 되죠. 전자가 운반하는 전하량은 그냥 기본 전하량 2가 되잖아요. 그죠? 양성자 이런 것들. 그래서 NQVD를 그냥 NEV라고 써도 됩니다. NEV. 그러나 운반자가 운반하는 전하량이 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 전하량 2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밀도, 그럼 전자의 밀도죠. 전자인데 움직이는 전자니까 금속에서는 자유전자의 밀도가 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속에서 자유전자는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한 개당 자유전자 1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개의 구리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자유전자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지.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지면 떠돌아다니면서도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원자 밀도하고 또 비슷해집니다. 이 N의 값이. 그리고 VD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이제 전류 밀도 J가 되는 겁니다. J는 NEV, NQV 이렇게들 많이 암기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보죠. 조금 더 자세한 건 보시고 나중에 18-7번식이 있는데 이게 J는 시그마 E.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인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그래서 저항과 비저항 사이 관계를 알고 있죠. 저항이고 이게 비저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그마는 바로 이 비저항의 반대예요. 반대. 시그마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호도 모양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얘를 뒤집으면 뭐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전기 저항은, 비저항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죠. 그럼 그거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도는 말 그대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 그래서 전도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열을 잘 흐르게 하면 열전도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전기에서는 전기 전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Electric Conductivity 쓰고 시그마. 이거 보면 J는 시그마 E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하세요. J는 시그마 E. 입에서 잘 이렇게 저절로 나와야 돼. J는 시그마 E.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QV.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겁니다. J는 시그마 E 또는 NQV. 그럼 시그마 E라고 하는 건 물질에, 흘러가는 물질의 성질, 전기적인 성질을 알고 있다면 전기장이 얼마 가해졌을 때, 즉 얼마나 세게 밀어줄 때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이런 개념으로 본 게 J는 시그마 E고, 자, 전기장을 가해주면 움직이는 속도가 속도가 나오겠죠. 그 속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NQV라고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J는 NEV, NQV 또는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NEV 이렇게 했잖아. 이거하고 시그마 E 이렇게 다 하나로 외워둬야 돼. 하나로. 한 개의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다름 아닌 이 식하고 또 똑같은 식이에요. R은 로 A분의 1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J라고 하는 건, J는 앞에서 면적 나누기, 전류 나누기 면적이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게 J였죠. J는 시그마는 로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E는 뭐예요? E는 V 나누기 D죠. 그렇죠? V는 ED 그랬으니까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식이 하나씩 튀어나와. 그죠? V는 ED인데 D를 그냥 L이라고 쓰자고. 길이 L로 표현하면 E는 V 나누기 L이죠. 이렇게 되겠지.
J는 시그마 이식을 이렇게 이제 바꿔 쓴다고요. 플러스 써보면 V 나누기 L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I를 오른쪽으로 I를 나눠주고 L을 V 오른쪽에 V하고 왼쪽에 I를 이렇게 V 나누기 I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다 이항해 보세요. 그러면 로 곱하기 A분의 L이 돼버리지. 결국 여기 저항이잖아요. I분의 V, V는 IR.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식이. 똑같은 식이란 얘기죠. 이거랑 같은 식입니다. 그 몇 개의 식이야 이게? 이렇게 4개. 식으로 표현 4개인가? 예. 이게 다 하나라고 얘기해. 하나. 이런 걸 볼 줄 알면 이제 전기 공부가 잘 된 겁니다. 아, 이게 다 같은 식이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6, 17, 18장 이렇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회로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걸리고 저항이 어떤 물질에 이런 저항이 흐를 때 왜 이런 전류가 흐르는지,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이 뭐길래, 뭐 시그마나 로가 얼마길래, 가해지는 전기장이 어떻길래, 그럼 그 속에서는 어떤 원자들이 있어서 어떤 전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이게 다 이제 보이게 되면 잘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줘요. 다 단원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종합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제 18-2를 보게 되면 전자의 유동속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했어요. 구리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A예요. 그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진 구리 전선이 있는데, 구리 밀도, 그 전자나 원자의 밀도, 그리고 원자량까지 생각해서 이거의 N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J는 NEV 이거 구해서 V를 거꾸로 구한 거지. V를 구해보면 유동속력이 구해지는데 얼마가 되냐면 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가 된다 했으니까 0.25mm 되는 거죠. 0.25mm. 1초에 0.2mm 움직인다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그 도선에 흐르는 전자의 속력은 1초에 0.2mm 정도 움직이는 거니까 뭐 달팽이보다 더 느린 속력이죠. 그죠? 달팽이 정도 되겠네 진짜. 그죠? 빠른 달팽이는 또 빨리 움직여. 그죠? 큰 달팽이 봤어요? 큰 달팽이. 손가락보다 더 큰 달팽이는 정말 그 뱀처럼 쭉쭉 움직입니다. 그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같은데. 예. 자,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 전자기체라고 하는 거에 있어요. 이제 실제 금속에 있는 전자들을 기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기체. 아까 원자에서 한 개의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그 튀어나온 전자들이 막 랜덤하게 운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체. 그때 이 속력을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VRMS가 되는데, 이건 막운동 속력입니다. 막운동.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운동. 랜덤 운동하는 속력. 평균적으로 1.15 곱하기 10의 5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되니까 10만 미터를 움직이는 거죠. 1초에. 100km 정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속력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속력은, 유동 속력은 매우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473페이지 가서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실험에서도 했죠. R은 I분의 V, V는 IR. 그런데 이거 바로 이제 저항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거는 저항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저항은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요거 단위를 우리가 이제 옴이라고 쓰죠. 그렇죠? 옴. 단위는 볼트 퍼 암페어인데, 볼트 퍼 암페어가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옴. 사람 이름이에요. 아래 내려가면 아마 있을 거야.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전기 연구를 했던 그 게오르크 시몬 옴이라는 시몬이야.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옴인데 이걸 어떻게 기호로 바꿀까 하다가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가 있었지. 저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읽을 때는 이 사람 이름으로 읽어주고. 그래서 오메 법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오메 법칙은 우리가 앞에 가보면 여기 오메 법칙, 이건 오메 법칙이 아니에요. 이 식은 오메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V는 IR을 오메 법칙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V는 IR은 오메 법칙이 아니고 저항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냥 저항의 식. 오메 법칙이 뭐냐?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 나옵니다. 오메 법칙. 여기 보면 대부분의 물질은 오메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대부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떤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대부분이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속은 그러면 되죠. 대부분의 금속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메 법칙을 따른다. 오메 법칙이 뭐냐? 오메 법칙은 그 아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요? 이게 안 나와요? 법칙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오메 법칙을 만족하고 넓은 범위의 전압에 걸쳐서 일정한 전기 저항을 가지는 물질을 옴성 물질이라 한다. 이게 오메 법칙이에요. 여기 오메 법칙을 만족하고 이런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폐 순환 논리가 되는데 오메 법칙을 만족하는 물질을 옴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옴성 물질이 뭐냐면 여기 일정한 저항을 가지는 물질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저항을 가지는 물질. 저항이 바뀌지 않는 물질을 옴성 물질이라고 한다고. 이 옴성 물질, 왜 옴성 물질이라고 했냐? 이 저항식을 써보면 저항이 아까 로 A분의 L이라고 그랬잖아요. 로 A분의 L. 저는 저항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비저항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모양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비저항은 그럼 당연히 일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전압을 걸어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겠지. V는 IR이니까. 근데 전압을 1V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1A가 흘렀다. 1A가 흘렀다. 그러면은 1옴이죠. 1옴. 1분의 1이니까. 그럼 2V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V 걸어주면 2A 흘러야겠지? 그래야 1옴 될 테고. 그럼 20V 걸어주면 20A 흐르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1V 걸어준 거 요때만 1옴이죠. 아직 2V는 안 걸어줬잖아. 실험을 아직 안 했잖아. 그치? 이건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물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럼 직접 해봐야지. 2V 그럼 걸어줬어. 2V. 그랬더니 2A가 흘러.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전류가 2배가 됐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 1V하고 2V에서만이지 다른 전압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도 다 해봐야겠지. 이 사이에도 1.1, 1.2, 1.3부터 1.9, 2V까지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도 정말 똑같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저항이 일정한 거지 계속. 근데 전압을 더 큰 전압 20V를 걸어줬더니 20A 흘러라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높은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증가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 그죠? 아까랑 그 환경이 좀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0A가 아니라 19A밖에 못 흘러. 그럼 이때는 저항은 1A, 1옴보다 커지는 거지, 저항이. 그럼 저항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항이 변하는 물질은 옴성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이 변한다. 일반적으로는 저항이 변합니다. 그렇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어서 저항이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따지면 또는 이 열에 의해서 나오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면 거의 일정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물질을 옴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번 그림처럼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가 똑같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이러면 저항이 일정한 거죠. 그럼 이런 물질이 바로 옴의 법칙을 옴의 법칙이 만족되는 옴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 아니면 다른 어떤 물체들은 반도체가 아님에도 이런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저항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항을 가진 물체를 이제 전기 소자로 이용했을 때 이걸 저항기라고 하고, 길은 또 생략을 합니다. 그냥 저항이라고도 하죠. 똑같이. 앞에서 저항값이 얼마냐 그러면 레지스턴스, 영어로는 레지스턴스가 되고, 그 저항을 가진 물체, 그걸 이제 소자로 이렇게 이제 소자로 만들었죠. 전기 소자로. 이런 것들을 저항기,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커패시턴스를 가진 물체를 커패시터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런 저항도 있고 이런 저항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저항을 다이얼을 여기 이제 다이얼을 돌려주면 저항이 변합니다.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항을 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 좀 깨시고 여기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온 사람 있어요? 이름 어떻게 되죠? 잠깐만.